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재 발제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의 이영범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용 원장님, 한국행정연구원의 최상원 원장님,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정표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규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이 새 연구기관에 손꼽히는 연구자들께서 제 앞에 다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원고를 작성을 하다가 이어지는 발제 제목들을 보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다라는 생각에서 작성했던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보다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규제를 연구하고 계신 분들과 보다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홍정표 원장님께서 한양사에서 우리가 규제 개혁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의 주제, 오늘 발제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게 된 것이 오늘의 발제문입니다. 아직은 충분히 여문 생각이 아닙니다. 들어보시고 제 문제의식에 대한 많은 생각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김계용 원장님께서도 규제의 역사가 중요하다. 우리가 규제 연구를 하면서도 규제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먼저 경제적 규제가 어떻게 시작해서 현 시대의 성장주의와 탈규제의 이념에까지 도달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성장주의와 탈규제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규제 연구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적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미국에서 진보주의 시대와 뉴딜 시대를 거치면서 독점 산업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결하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시작입니다. 그것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독립규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정부 규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학자의 연구가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특히 번스타인이 1955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Commission이라는 책에서 오거니제이셔널 라이프 사이클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 독립규제위원회가 피규제자에게 포획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포획 이론이 결국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라는 그러한 주장의 단초가 되었고 그 이후 이러한 주장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결합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규제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규제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탈규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규제개혁은 아직 중앙집권적인 규제기관을 신뢰하면서 규제기관의 내부적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을 규제기관의 진보적 중앙집권화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재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제도나 국조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제심사제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탈규제는 경제의 이론을 규제 이슈에 적용해서 대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앞서의 규제기관의 진보적 중앙집권화라는 개념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규제기관의 해체라는 표현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이후의 세상은 성장이 지상 최대의 과제로 자리 잡았고 성장주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의 최고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치가 말한 컬처럴 헤게모니가 이제 성장주의가 컬처럴 헤게모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은 흔히 GDP로 측정되기에 우리는 성장주의한 지속적인 GDP 성장을 추구하는 원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클 같은 사람들은 성장주의를 성장 자체를 위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 또는 보다 많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필요의 충족이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성장이라는 맹목적인 목적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굴러가는 바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서 규제개혁 또는 탈규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개혁 또는 탈규제가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고 증진된 효율성은 성장을 이끌고 이 성장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개혁이나 탈규제는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혁신을 유도하여 전국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간접적인 영향도 갖고 있다고 가정됩니다. 반면 과도한 규제는 아래 그림에서 보여드시듯이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실업률을 높이며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GDP, 즉 성장을 낮추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후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다양한 그림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의 성장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은 182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주요국의 1인당 GDP 변화 추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서유럽 국가들의 대약진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래프의 맨 아래에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남아시아 국가들이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그림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위의 그림은 1300년부터 1800년까지 유럽 주요국의 1인당 GDP 추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의 성장세가 확 눈에 띕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1800년대까지 경제 성장률이 약진을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은 네덜란드가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에 이어서 뒤늦게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즉 식민지에 대한 약탈 경제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죠. 반면 검은색이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은 160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식민 활동의 결과가 아닌 생산성 증대와 시장 확대에 따른 자국 경제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의 이러한 성장의 이면을 살펴보면은
1500년부터 1600년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이 큽니다.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권을 제한을 하고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초기 자본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 탓이 큽니다. 요약하면은 자본주의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초기 자본의 축적을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열강 국가들은 식민지에 대한 약탈 경제에서 영국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저렴한 노동력의 대량 확보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자유로운 시장의 기능이나 자유로운 거래의 기능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 성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투입량의 증대로 경제 성장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아래 그림에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는 다소 다른 바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1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미국의 1인당 GDP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많은 요인에서 기인을 했겠지만은 기술 혁신과 이에 따른 생산성 증대에 따른 과실이 충실히 무르익은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규제도 이러한 기술 혁신을 앞당기고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발전이 모두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규제가 혁신이나 성장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규제개혁이나 탈규제가 보다 나은 삶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눈부신 경제적 성과의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생태적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 얼마 전에 신한금융그룹에서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도 2030 세대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4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자산은 물려받은 것이 되겠죠. 저희가 20대일 때도 30대일 때도 그때도 이제 자산 격차가 있었겠지만은 현재보다는 작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지금 2030 세대들이 현재의 우리와 같은 기생세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들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을 그 이후의 세대의 자산 격차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러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는 평등과 형평성의 문제,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그것이 어딘지 모를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지구 자원에 대한 약탈적 성장주의로 인한 인류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된 1850년대 이후 지구의 온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은 생물 다양성 감소, 기상이변 현상 초래, 해수면 상승, 온실기체 농도 증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규제, 배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무력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완벽한 선형은 아니지만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에콜로지컬 풋프린트가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재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풋프린트의 증가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기술, 즉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규제 개혁이나 탈규제가
직간접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된 효율성은 성장을 촉진하여 모두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끈다는 믿음 또는 전제하에 규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장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성장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 또는 믿음이 확고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라는 학자는 2016년도에 규제의 혁신의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의 이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뛰어나고 포괄적인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 블라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규제가 혁신에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확실한 증거, 앰비비언트한 그런 증거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발제문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탈규제나 규제 개혁이 혁신이나 효율성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임피리컬 에비던스도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블라인드가 말하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 규제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규제 또는 탈규제가 우선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탈규제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야 우리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다 아시리야 이렇게 생각을 되어지고, 저는 규제 또는 탈규제가 보다 형평스럽고 친환경적인 혁신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규제 연구 또한 이 방향과 같이 얼라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베너지가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규제 정의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마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규제 정의는 규제의 설계와 집행, 탈규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다루고 그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정하게 다룬다는 것은 규제나 탈규제로 인해 어느 사람이나 집단도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불비례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KDI나 키파에서 사후 규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후 규제 영향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규제가 또는 탈규제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근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규제과학의 영역을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규제과학은 규제의 성과나 효율성,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적인 도구나 기준, 접근법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규제개혁의 개념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듀얼리즘에 기초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의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의 영역을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규제 및 탈규제의 연구의 범위를 개인 행태와 기업, 시장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다양한 계층,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보다 다양한 요소, 생태계 등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규제가 보다 형평스럽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규제나 탈규제 연구에 있어서 형평스럽고 친환경적인 요소가 고려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나 샌드박스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클은 규제 또는 탈규제로 인한 효율성 증진이 GDP 성장과 그것의 사회적 생태학적 영향과 디커플링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회적 생태학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기술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네거티브 방식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가 그러한 논리에 자리매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이제 발제를 생각하면서 기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네거티브 규제가 논의된 게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입법 추진 계획을 좀 입안을 하면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때 파견 대상 업무가 기존의 파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26개 업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법 과정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라는 논리가 더 강세를 얻어서 이때 네거티브 방식이 처음 시도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입법으로까지는 결과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네거티브 규제와 샌드박스가 이러한 보다 형평스럽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설익은 상태이지만 제 제언들이 조금이나 여러분들의 규제 연구에 생소한 문제의식을 드렸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